자, 오늘은 현충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을 한번 가볼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는 서울을 다녀왔죠. 그리고 김구를 중심으로 이제 흐름을 좀 파악했어요. 오늘은 수원으로 향할 거예요. 수원의 그 3.1 운동지, 어디서 3.1 운동이 일어났었는지, 3.1 만세 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장소들의 의미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것들도 조금 더 넣었어요. 그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훼손했었는지 뭐 요것도 조금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3.1 그 수원의 3.1 만세 운동을 세 단계로 좀 나눴어요. 3.1 만세 운동, 3.16 만세 운동, 3.29 만세 운동. 그래서 세 번에 이렇게 수원에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3.1 만세 운동은 뭐 날짜로 하는 거예요. 3월 1일, 3월 16일, 3월 29일 이렇게 해서 수원 지역에서만 세 번의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직접 가보도록 하죠. 먼저 독립운동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거는 무장투쟁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이제 의미나 현재 활동들,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애국개몽운동이 먼저 일어나요. 애국개몽운동은 이제 무장투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거와 동시에 애국개몽의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애국개몽운동은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1차 시 때도 김구가 감옥에서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구나, 그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도 묘표를 들고 나온 사람을 보고, 청년을 보고 무지가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 교육,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역량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곧 인재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발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인재 양성이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교육열이죠. 그리고 그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에도 그런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애국개몽 운동은 무단통치 이후에 해외로 무장투쟁을 하던 독립군들이 이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장투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크게 일어났던 활동이에요. 하지만 국내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감시도 심했고 그리고 압박도 심했죠. 여러 가지 제약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지도 보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애국개몽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감시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애국개몽 운동이 일어났던 게 보이시죠? 서북학회, 관동학회, 기호학회 등 전국 각지에서 이런 학회들이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주도하고요. 그리고 작게는 독립운동의 뜻을 가졌거나 아니면 독립운동까지나 거창하게 생각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아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윤봉길 의사가 야학당, 자신의 사랑방에 야학당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조그맣게 자기네 집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정치단체, 언론기관, 종교활동, 교육운동, 그리고 국학연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막 몇십 년씩까지 못해요. 1년 만에 폐지되기도 하고 1년 만에 폐교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도 체포되고 나면 새로운 명맥을 잇는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끊임없이 조용하게 일으킨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화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서당 사냥이라는 게 1920년대에 있었어요. 서당 사냥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 때 초등학교가 서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서당이라는 것은
일본이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보통학교를 세워요. 이 보통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선진국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근데 이런 학교가 세워지면 분명히 서당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일본들이 감시하고 일본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하니까 이런 서당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선인들이 학교를 보내겠다고 서당에 돈을 내고 학교를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서당은 개인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야학처럼 조그맣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이 사람들의 수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 수천 개의 서당이 생겨요. 어떻게? 무료 학교가 되는 겁니다. 서당들이 독립군들이나 독립의 뜻을 담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기부를 해요. 후원을 하고. 그래서 서당들이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작은 초등학교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당에 학생들이 왜 오냐면 점심도 주고요. 그리고 간식도 줘요. 그래서 방을 붙여요. 오늘 서당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매끼, 점심도 주고 야식으로 인절미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집안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내 새끼 가서 배우는데 더군다나 돈도 안 받고 점심에 간식까지 주는데 오히려 나랑 있으면 밖에 나가 애가 돈을 번다고 뭐 국어를 하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점심도 굶고 일을 할 텐데 내가 조금 더 뛰지 하고 자식들을 학교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뜨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서당에서는 일본식 교육이 아닌 우리의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한글 교육 그리고 우리의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서당 사냥이 1920년대에 일어나고 1년도 안 되어서 서당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야학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애국개몽운동이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무장독립운동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윤봉길이라든가 이봉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암살단 활동, 폭파 이런 것들이 무장독립이에요.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거. 그 이전에도 안중근 의사가 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장독립이에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운동. 개인이 했든 여러 명이 모여서 군인처럼 활동을 했든 이런 것들이 무장독립운동이죠. 하지만 10년대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국내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1차에서 말했듯이 해외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봉오동 전투, 청산린 전투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해요. 대대적으로 거의 뭐 일본군은 한 100명, 200명씩 죽었는데 저희는 뭐 1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런 무장독립운동이 해외에서 큰 활동을 하게 되죠. 자, 해외 각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에요. 제가 이제 10년대부터 뭐 4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주로 중국이 많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그죠 여러 유럽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암살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인에 협력했던 사람들 미국에서도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다 무장투쟁에 해당됩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에요. 심산 김창숙 선생은 솔직히 수원의 독립운동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원래대로 답사를 하게 될 때 수원에 성균관대학교 있는 거 아시죠? 이 성균관대학교에 이 김창숙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이 성균관대학교를 세운 창립한 분이 바로 김창숙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창숙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김구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흐름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분은 또 김구와 다른 운동들을 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김창숙 선생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1920년대 중국 활동 당시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그런 당시 때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의열단에서도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때의 초상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무공훈장을 받고 이제 훈장을 받고 난 이제 그 사진이에요. 아, 이제 나이 차이가 확 나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말들은 김창수 선생님이 남긴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들을 잘 들으면 이분이 어떤 운동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망국의 책임을 져야 할 유교가 이번 독립운동에 참여치 않았으니 세상에서 고루하고 썩은 유교라고 매도할 때에 어찌 그 부끄러움을 견디겠는가. 독립선언서에 유림 대표가 한 명도 없었대요. 3.1운동은 종로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민족대표는 천도교, 뭐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종교인들, 불교, 종교인들의 대표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3인 중에 유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거의 유교가 바탕을 이루어져 있었고 600년 이상을 유교로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유교를 공부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김창수 이 지사는 3.1운동 후에 유림들을 모아서 중심이 돼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일제 총독하의 기관을 파괴, 친일 부호들을 박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무정운동을 전개하면서 밝혔던 내용이에요. 한계를 느껴요. 애국계몽 운동에.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김구 선생님도 교육계에 발을 담궜지만 거기에 대해선 한계를 느끼죠. 그리고 그 한계를 이제 의열단의 고문으로 참가하면서 이 무장운동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세우는 게 바로 이 김창숙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김창숙 선생님의 생애는 크게 제가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우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도 학교를 설립해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파리장서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그리고 의열단 활동, 그리고 선균관 대학교 설립,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운동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림의 독립운동, 파리장서운동. 자, 파리장서운동은 뭐냐면요, 독립선언서 같은 내용을 써요. 그리고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리 평화회의에 가서 이 글을 제출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뭐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큰 여파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선 중국을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가서 청원서를 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그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겠죠. 알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는 이후에 이거를 여러 번 복사를 해요. 인쇄를 해서 중국 정계, 언론계, 그리고 외교관, 그 관서, 공관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 향교들에까지 다 돌려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유림들 500여 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파리장서의 모습이에요. 여기 내용이 다는 아니고 옆에 보면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긴 글로 이제 우리의 그 호소를 했을지,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을지 짐작이 가는 길이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김창숙 선생님은 군자금 모금 운동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섭외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계획 같은 것도 세우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약해졌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23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청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탄로가 나서
600여 명의 또 유림들이 구속이 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그 돈으로, 거기서 모금한 돈을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석주나 이런 의열단 단원들의 이제 의거 활동에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 나석주는 이제 의열단 소속이었고요. 조선식산은행,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이런 경제적 약탈을 해갔던 일본의 회사예요. 여기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인들 7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굴욕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의거를 했던 분이에요. 이 기사는 이제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고 대대적으로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김익상, 김상호 이런 분들의 의열단 활동도 이제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되죠. 해방 이후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설립을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독립운동 할 때 3.1 독립운동에 우리 유교인들이, 유교를 믿는 유림들이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고리타분한, 조선시대부터 60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고 근대적이지 않았었거든요. 전통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유교 정신을 회복하되 근대적인 교육 사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교를 버리는 건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근대화시켜서 그거를 교육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게 김창숙 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해방되자마자 세운 게 바로 성균관대학교예요. 그리고 이 성균관대학교 세우기 전에도 그 아드님들 2분 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초대학장으로 취임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총장의 역할을 맡기도 하죠. 지금도 성균관대학교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 명륜당이라는 곳도, 장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김구 선생님 찾으실 수 있겠죠? 가장 가운데에 약간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계신 분이 김구 선생님이고, 그 옆에 지팡이를 짚고 계신, 두루마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 바로 김창숙 선생님입니다. 자,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한 목적,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게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를 가면 면융당도 볼 수 있고 한번 답사로도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가시면 서울에도 김창숙 동상이 서 있고요. 지금 수원에 이제 이번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도 김창숙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들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힘을 씁니다. 김구 선생하고 계속해서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때부터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단,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총선거에 불참한다 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원인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기념사업회 활동도, 김구 기념사업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김창숙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원의 독립운동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사진에 수원 화성 장화문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수원 상인민일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이 화성 사진을 올렸다는 건 여기가 그 중심지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자, 화성은 안 가보신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수원에 내려가시다 보면 가보진 않아도 차를 갖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이 장안문, 팔달문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성이거든요. 화성은 하나의 도성이에요, 도성. 이 화성 안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성 안에, 마을 안에는 사람들도 살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이 정조가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이제 물도 끌어들여서 이제 하천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하나의 커다란 성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성의 의미를 살짝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조가 세운 곳이 바로 이 화성인데 우리나라의 성곽의 장점 그리고 외국의 성곽의 장점을 다 조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때의 최신식 서양식 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최첨단 건축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계획된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원래 사람들이 안 살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새롭게 도시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성곽에 가보시면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그거는 이미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집을 부시지 않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구불구불하게 성곽을 지었다고 해요. 여기에서도 정조의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전투용 시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성의 역할과 전쟁이 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군사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지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수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똑같이 서울에서 일어났던 3월 1일 1919년 3월 1일 같은 날에 동시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과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곳이에요. 이 수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서울과 수원에서 동시에 시작된 3.1 만세 운동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그 중심은 수원 화성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에서 이루어져요. 방화수류정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에서 봉화를 올려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이후에 만세 시위의 시작을 알립니다. 봉화를 통해서 횃불을 들고, 그리고 화홍문 근처의 광장, 그리고 방화수류정 아래에 있는 용연,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곳의 마을 시가에서 상인들과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주도는 교사와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종교계의 사람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 이후에 시가행진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던 3.1 만세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방화수류정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체험 영상으로 보여드릴 때 다음 우리 체험 영상 수업할 때 2차 시에서 그거 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주변까지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시작을 알리고 대한독립 만세가 화홍문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화홍문의 모습입니다. 이 화홍문은 수로예요. 수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화홍문 옆으로는 시장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여기 이 개천에서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가도 많고 시장 사람들도 상인들도 많았던 지역. 그래서 이쪽에서 상인이나 일반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던 만세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화홍문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을 간간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사진들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대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일제강점기 때 사진의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만세 모습을 같이 겹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일제강점기 사진을 좀 넣었어요. 밑에서 내려본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연에서 바라본 방화수류정의 모습. 용연은 성곽 바깥에 있는 연못인데 이 연못 주변에 이제 마을하고 바로 접해져 있어요. 뭐 방화수류정이나 화홍문은 약간 성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바깥으로는 여기서 마을하고 바로 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 도성 바깥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월 16일 화성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수원 화성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3.16 만세운동.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해요. 왜냐면 이 장날이 열리면 지금 우리는 뭐 시장에 가면 마트를 많이 주로 가긴 하지만 동네에 시장이 있다면 동네의 시장들은 대부분 우리 동네 사람들만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장날이 서면 그 주변에 있는 좀 걸어서 한 2~3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장날에 물건을 사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도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2~3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만세 시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죠. 더군다나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날에 참여를 한다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소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3월 16일 날 수원 장날에 갔는데 거기서 말이야. 그죠?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순 없지 하고 또 전국으로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장날.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장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수원에서도 3월 16일 장날에 만세 시위가 두 번째 만세 시위가 계획이 돼요. 이번에는 서장대하고 연무대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서장대는 옛날에 서장대와 연무대는 옛날에 정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군인들을 지휘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좀 넓고 높은 장소, 특히 서장대는 팔달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거리 시위로 나갔죠. 그리고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때 일본 경찰과 헌병, 소방대들이 강제 해산을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위는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3.1운동이 이루어지자 서울에서 이 이후로 일본 순사나 경비대, 수비대, 더군다나 이 국경이나 이런 데를 수비하던 일본, 그리고 일본 내에 있던 수비대까지 우리나라로 많이 보냈다고 해요. 독립운동이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본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가 심해져요. 그리고 장날만 되면 일본이 또 곳곳에 헌병을 세우거나 수비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화성 앞에는 경찰서가 바로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의 중심지가 화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중심지에 일본 경찰서가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경찰서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당당하게 잡힐 걸 알고 체포당할 거 알고, 그리고 이 무력 대응을 하는 헌병대와 소방대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폭력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3.1운동의 특징 아시죠? 비폭력, 평화주의. 그죠? 자,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좀 달라요. 3.1운동, 3.1 수원 만세운동에서는 교사나 종교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 3.16 만세운동에서는 상인이 중심이 돼서 상인이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일반의 핍박과 일본의 간섭, 감시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도 그런 저항의식이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연무대의 모습이에요. 연무대는 확 트인 장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집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무대의 바로 건너편에 창녕문이 있어서 시가지 도로를 하나 건너면 바로 창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장대, 연무대에서 시작해서 그 시가지를 통해서 쭉 시내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통로가 됐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일전 강점기 때의 연무대의 모습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서장대의 모습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여기서 이제 횃불을 또 밝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거의 여기에서도 수천 명이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서장대의 모습, 민간인의 모습도 사진들이 찍혔네요.
서장대에 있는 3.1운동 기념탑하고 대한민국 독립기념비예요. 이 두 기념비는 서장대에 올라가는 길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념비만이 지금 현재는 서장대에서 우리 이 화성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거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념비입니다. 그럼 동장대에는 없냐고요? 동장대에는 없어요. 동장대 옆에가 활터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활터에 조그마한 표지판으로, 표지석으로 여기가 3.1운동 지었다라는 기록으로만 하나 표지만 서 있어요. 표지석만. 그래서 수원에서 여러분들이 화성을 답사 갔거나 가족들과 놀러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화성이, 수원 화성이 3.1 만세 운동의 중심지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수업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과 또는 학교에서 또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3.1 만세 이 화성을 가게 된다면 3.1 만세 운동 지역도 한번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 직접 보면서 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을 거를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화성을 갔을 때는 그냥 정조, 우리의 조선의 건축물 이러면서 막 봤다가 3.1 운동을 공부를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성을 가서 방화수류정에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볼 때의 감회, 서장대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볼 때의 감회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직접 가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수원 화성에서 만세운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죠.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들이 있는 장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종로 탑골공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가 서울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이죠. 자, 천대받던 기생 만세운동을 하다. 여기도 화성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성 행궁. 행궁 그 화성을 지역 옆에 보면 행궁이라고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행궁은 말 그대로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머무는 곳이 바로 행궁이에요. 임금님은 주로 서울에서 사시는데 다른 곳으로 행차를 할 때 잠을 주무시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가나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암살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행궁들이 곳곳에 임금님이 가시는 곳에는 온양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남한산성에도 행궁이 있습니다. 이 화성 행궁에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또 한번 살펴보죠. 화성 행궁 중에서 봉수당이라는 곳의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봉수당은 화성 행궁 정문에서 쭉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이고요. 중심 건물이에요.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의 형태를 담아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지방관청에 이런 행궁에 그런 길로 만들었다는 건 정조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행궁을 만들었을지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정조가 왕을 그만두고 자기 아이한테, 자식한테, 왕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난 이후에 여기 와서 평생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든 행궁이 바로 화성 행궁입니다. 이 봉수당은 중심 건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나 시장이 여기서 이제 관청에서 이제 일을 보는 업무 지역인 거죠. 그리고 정조가 수원을 행차하게 되면 바로 이 봉수당에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봉수당 바로 옆에 가면 과거 시험을 치르거나 했던 낙남원이라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체험 영상 보여드릴 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봉수당은 이름도 정조가 어머니가 오래 사실 장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수를 기원한다, 장수를 받든다라는 의미로 봉수당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도 이 봉수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보통 이런 왕의 부모님의 회가변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궁에서, 경복궁이나 이런 곳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화성행궁에서 그 회가변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혀있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아마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큼 중요했던 곳이 바로 봉수당이에요. 자, 봉수당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멋지죠. 근데 이게 거의 2000년 들어와서 새로 복원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봉수당을 병원을 세워요. 만약에 우리의 임금님이 내가 화성 행궁에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울게, 이러면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의 임금님이 행차하던 곳,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의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랬던 곳에다가 병원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명복은 자애로운 의대를 베푼다라는 뜻으로 자애병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전국 주요 지역에 부산, 마산 이런 곳에 이런 자애병원을 세우죠. 그리고 수원에서는 서구식으로 세워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초였어요. 근데 왜 하필 수원, 화성, 행궁, 봉수당이었을까요? 지금은 수원에 가보시면 그렇게 땅이 별로 넓진 않아요. 아파트도 많고 집도 많고 상가도 많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봉수당, 화성, 행궁이 아니어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건물도 있었을 거고 급기야는 새로 지어도 되었을 것이거든요. 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른 곳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봉수당이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14년도에 자해의원으로 사용됐던 봉수당의 모습이에요. 이때만 해도 봉수당을 허물거나 하진 않아요. 봉수당을 그대로 그 장소에 병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장소에 숙직 장소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처음에는 연무대에 만들었었대요. 근데 연무대는 물이 없고 너무 넓기만 하고 추워서, 그리고 온돌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옮긴 것이 화령전이에요. 화령전이 어디냐고요? 바로 이 화성 행궁 옆에 있는 사당이에요. 정조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인데 이 사당에다 병원을 세워놓는 거예요. 사당은 일반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래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정조의 영정을 모셔놓은 장소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에다가 이 자해의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봉수당을 활용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20년대 들어서서는 아예 봉수당을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그 주변 건물도 대부분 다 허물고 경기도 도립병원을 그 장소에 세웁니다. 왜? 어차피 병원을 세울 거면 다른 땅도 많았을 텐데.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궁의 97%가 훼손이 돼요. 이 병원 하나 세우느라. 그리고 2002년에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우리 화성 행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1920년, 1945년 이후부터 2000년 들어설 때까지 계속 그 훼손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겠죠. 수원에 살고 제가 만약 수원 시민이었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 장소였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이제 생각해 보셨나요? 병원을 지은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적 자긍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어요. 자존감을 떨어뜨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를 죽여야 복종하고 말을 잘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시작하면 독립운동이나 이런 게 열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민족의 자긍심을 확 눌러버리자, 역사의식을 눌러버리자 라는 의도에서 행궁에 병원을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자긍심은 바로 화성, 행궁, 그리고 임금님이 머물던 곳, 임금님이 살던 곳이라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제국, 조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더 일어나요. 조선의 궁궐까지 훼손을 해요. 대표적인 게 경복궁 사건이에요.
경복궁의 흥례문을 허물고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떡하니 세워놓거든요. 이렇게만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지금 맨 앞에 뒤에 있는 건물이, 큰 건물이, 신식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요. 요 앞에가 바로 그 경복궁 들어가는 광화문 입구예요. 그리고 멀리 보이시나요? 요 조선 총독부 뒤에 조그만 초록색 지붕 있는 건물, 그게 바로 청와대 건물이에요. 그 청와대 건물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건청궁이 있었거든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었던. 자, 그러니 이게 경복궁 중간에 딱 하니 초반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상상이 되시나요? 경복궁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좋게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넣었어요. 지금 첫 번째가 광해문이고요. 광화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 그걸 통과하면 근정전이 나와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임금님들이 업무를 보던 곳이죠. 두 번째 문을 허무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게 복원이 되었어요. 흥례문이. 그래서 흥례문이 복원이 되고 여기서 이 경비대, 숨은 경비대들이 이렇게 교대식 이런 것들이 시간 맞춰서 이제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경복궁에 가시면 한번 시간 맞춰 보실만 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흥례문을 보시고 훼손시키고 여기에다가 떡하니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일화 하나에는 일본에 있는 천황의 뭐 그 왕자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경복궁 문으로 안 들어가요. 정문으로. 왜냐면 우리 식민지였던 왕이 들어갔던 문으로 나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광화문 옆에 한 벽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부셔진 벽으로 이 궁 안으로 침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까지, 이런 치욕까지 이뤄졌던 곳이 바로 경복궁이에요. 지금 사진은 동물원 사진이죠. 그죠? 창경궁이에요. 옆에 조그맣게 있는 사진이 바로 궁궐인데 이 궁궐에 동물원을 만들어요. 제가 개인적 일화인데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들떠서 동물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여기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안양에서 살았는데 안양에서 서울 동물원 가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창경원에 딱 갔는데 코끼리도 있고 꼬리를 쫙 피는 공작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식물원도 있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동물들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림책에서 봤던 그런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던 일이에요. 아, 나 서울에 창경원 가봤어. 그때만 해도 창경궁인지 몰랐어요. 그냥 창경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과천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거기에 여기에 있던 식물원, 동물들을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갈 때쯤에 제가 역사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서 거기가 이 창경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궁궐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도 알게 됐죠.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들떠서 좋아했던 제가 너무 철없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바로 몰랐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창경궁에 일제가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임금님이 사는 장소인 창경궁, 그리고 동물이 사는 창경원으로 바꾸다. 임금과, 조선의 임금과 동물은 어떻다? 같이 산다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동물 취급한 거예요. 바로 민족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 당시에 이거를 굉장히 붕괴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서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 어느 놀이시설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자 저처럼 좋아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일제 감시에도 이제 수원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아까 3.1 수원 만세운동, 3.16 수원 만세운동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3.29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이 3.29 만세운동은 조금 달라요. 기생들이 일으키거든요. 기생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우리 신분 계급이 있을 때 천민에 해당되는 계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천민이라고 그래서 하찮은 그런 계급이 아니라 예기들이 많았어요. 이때의 기생들을 하면 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기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기가 뭐냐면
노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춤을 잘 춘다거나 악기를 잘 다룬다거나 그림에 능하거나 글을 잘 쓴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예술가들이었던 거죠. 어떤 예술적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생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생들을 일본군이 유흥의 대상으로 삼아요. 일본군들이 뭐 술을 먹거나 자기네들이 파티를 할 때 불러서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하고 이런 어떤 유흥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굉장히 천하게 대우를 하죠. 신분 계급이 없어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기생을 천민 대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들은 독립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먼저 기생이 독립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는 기생의 일이 하나 발단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수원에 있던 기생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받으라고 일본군들이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생들은 소속이 되어 있어요. 단체에 기생 예기 소속단이 있거든요. 그럼 예기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들은 일본군의 뭐 파티나 이런 데 불려가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예기들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 건강검진을 받았던 곳이 바로 자해병원이었던 거죠. 1919년 3월 29일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수원 기생 33인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3.29 만세운동입니다. 여기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김향화라는 분이에요. 김향화는 악기도 잘 다루고 이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김향화 선생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고, 이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를 부르고 수원 시내를 행진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행궁 앞에가 바로 경찰서였대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경찰이나 헌병들이 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 경계를 섰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만세 시위 지도를 한 거죠. 이 주모자로 체포가 돼서 6개월 동안 6개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검진을 다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대항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주변의 상인들까지 합세하고, 그리고 민중들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크게 하루 동안 일어났던 만세 시위 운동이었죠. 속설에 의하면 독립선언서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인쇄됐던 독립선언문을. 그래서 이 글을 잘 쓰는 얘기들이 직접 서화로 독립선언문을 쓰기도 하고 태극기를 그리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우여곡절 끝에 일어났던 3.29 만세운동입니다. 이거는 특징을 보면 신분고하, 그리고 가장 일반 백성들한테도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약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직군이 바로 이 기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천대했는데 뭐 식민지 뭐 난 상관없어, 이쪽에서 천대받으나 일본인들한테 천대받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한 백성, 한 민족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었던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3.29 봉수당 만세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기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황해도, 안성, 경상도, 그 사람들은 막 소복을 입고 막 만세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거의 3,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크게, 서울에서 일어났던 운동만큼 3,000명이 일어나서 크게 확산이 되었던 운동도 있습니다. 아까 장날에서 일어났던 운동, 그리고 기생들의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온 민족이 참여했던 운동이 바로 3.1 독립 만세 운동이었던 거죠. 김향화 선생의 모습이에요. 2009년에서야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후손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훈장은 수원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수원 3.29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32인입니다. 아까 김향화 선생님과 합쳐서 33인이 되는 거죠.
지금 평균적으로 나이를 보시면 15세에서 23세의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대가 제일 많아요. 10대인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싸웠다는 거죠. 저는 10대에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독립운동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해요. 특히 뭐 유관순이나 이런 분들에 나오면 아, 나는 10대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겁이 많아서 지금 상황은 제가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 가서 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수모가 심했으면 이런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어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을까. 더군다나 무기도 없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일본의 핍박과 그런 감시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쵸?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몇 분 올려봤습니다. 저희가 남성운동가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체험 답사 영상에서는 남자분들도 좀 몇 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로 여러분들 수원의 여성 운동가들의 모습도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이 어린 분, 그리고 유부녀인 결혼하신 분도 있고 직업군도 좀 다양해 보이시기도 해요. 지금 첫 번째 있는 분은 교사셨고요. 두 번째 나혜석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화가로도 유명하신 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석했던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수업은 거의 다 마쳤어요.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릴게요. 먼저 애국개몽운동과 무장독립투쟁운동을 구분해드렸어요. 저희가 이 애국개몽운동은 교육, 언론, 출판 이런 거와 관련된 활동이라 그랬고 주로 국내에서 활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본의 감시와 억압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지도 보여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했죠. 단 이런 단체들은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길게는 뭐 몇 년씩 가기도 했지만 보통은 1년 안에 다 폐쇄가 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래 가진 못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애국개몽운동은 역사와 국어 교육, 국어 연구였어요. 역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 이제 사람들 인재 양성도 할 수 있고 독립군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 역사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역사 연구단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왜곡된 역사의 대부분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의 연구위원들은 한국인들이 꽤 많았어요. 친일파인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킨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애국개몽 운동가들 중에선 대부분 이 역사 연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언어는 국어였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언어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어 연구가 중요했죠. 또 하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건 일본이 3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는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하고 그죠? 한국말을 아예 못 쓰게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그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막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국어 연구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겠죠. 속된 말로 일본이 우리 옛날 이렇게 한옥 문 보면 이렇게 창호지로 발라놓은 문 혹시 아시나요? 그 문에 보면 문틀을 보고 기역 니은을 만들었대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 과학적으로 입모양이나 목구멍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고 만든 건데 소리 나는 그 발성기구를 활용해서 만든 건데 문틀을 보고 기역, 미음 이런 걸 보고 만들었다는 엉뚱한 그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무장투쟁운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장투쟁 운동은 폭력적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그래서 부대를 만들어서 전투를 하는 것도 무장투쟁이고요. 이봉창, 윤봉길처럼 1대1로 암살을 하거나 이런 것도 무장투쟁이고요. 경찰서나 이런 데 폭탄을 던지는 것도 무기를 들고 싸우면 무장투쟁이에요. 무장투쟁은 단번에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애국개몽운동은 뭐 길게는 뭐 3, 4년,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거였지만 무장투쟁은 사건 하나로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큰 두려움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무장투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애국개몽운동과 병행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장투쟁운동은 해외에서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제가 심산 김창숙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김구와 연계해서 제가 이분을 한번 선택한 건데 저희 답사 때는 이분의 이제 동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김창숙 이분도 김구 선생님처럼 해방 후까지 그리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제일 먼저는 3.1 독립만세 운동 때 유림들이 참석 안 한 것을 굉장히 이제 한탄을 하면서 유림 중심의 독립운동을 처음에 세우죠. 그래서 파리장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군자금 모금 같은 걸로 변형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애국개몽운동과 독립선언문 같은 것도 발표하고 이러지만 크게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무장투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대 들어가서는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 군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국내랑 해외랑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천가는 아니었지만 기획하고 이제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성균관 대학교 설립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김창숙 하면 성균관 대학 설립한 거를 꼭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교에 관련된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워서 올바른 전통을 키워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세운 게 바로 성균관 대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남북이 갈려진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김구와 함께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계속 하셨단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의 독립운동 말씀드렸죠. 3.1 만세운동, 서울에서 일어났던 종로와 똑같은 날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종로에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시 뿔뿔이 자기 이제 마을로 가서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또 3.1 운동에 연달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3.1 운동 계획을 듣고 수원에서 따로 우리도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을 펼치자라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방화수류정 화홍문에서 1차 3.1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주로 종교인, 학생, 교사들이 활동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자, 2차는 3월 16일 3.16 만세운동으로 서장대와 동장대에서 일어나죠. 자, 동장대와 서장대에서 일어났을 땐 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일본인이 우리나라 경제 침탈을 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은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핍박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동원을 해서 3.16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29 만세운동 마지막 3.29 만세운동 때는 기생들이 중심이 돼서 화성 행궁 봉수당에서 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이때는 김양화를 비롯해서 32인의 얼굴도 제가 살짝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평균 나이가 거의 17세, 18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어린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니지만 어린 기생들이 이런 부당함을 가지고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으킨 게 바로 3.29 만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기생들 단체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던 이야기도 얼핏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수원 화성의 독립운동은 남녀노소, 직업, 그리고 어떤 모든 계층, 모든 백성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고, 또 이후에 일어났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신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시발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제의 민족성 훼손한 거, 봉수당을 자해병원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화성 행궁을 거의 90%를 부시고 도립병원을 세운 이야기, 그리고 조선 총독부 세운 이야기, 창경궁, 임금님이 사는 곳을 창경원 동물원으로 만든 이야기까지 해드렸어요.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을 우리가 존경하고 막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그런 임금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나라 잃은 서러움, 슬픔, 수모 모든 걸 다 겪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족성 훼손 작업이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3.1운동 다음 발생지 경기도 화성으로 가서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